여러분에겐 마음을 약하게 하는 특정 단어나 순간들, 말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남들이 다투는 소리나 책임감 같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들은 어릴 적 기억에서 기반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트라우마들은 어릴 적 기억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유년기부터 청소년기를 아주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워낙 말솜씨가 없는 편인지라 재밌게 이야기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사연을 보내는 건 써두고 몇 번이나 고쳐 적을 수 있으니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저에게 있었던 웃지 못할 그러나 생각하면 어이없이 웃음이 나오는 일인데요.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여성 속옷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말하면 업계 쪽에선 꽤 알아주는 정도죠. 매출이 얼마인지, 제 연봉이 얼마인지, 자산을 얼마 정도 가졌는지는 우리 신랑도 몰라요.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돈 얘기는 가족끼리여도 선을 그어두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통장을 오픈하지 않아도 상대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철칙을 세운 건 별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부부도 남이 될 수 있고 돈 문제가 걸리면 사소한 다툼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부 사이에 계산적으로 굴게 되는 것도 싫고요. 다행히 남편도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해줘서 여태껏 서로의 재산에 대해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15명의 직원을 두었고 그들을 월급을 넉넉히 챙겨주고도 제가 충분히 가져갈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든 10년 이상 버티면 프로라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대략 15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그 말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꿈을 이뤘네요. 하루는 길게 느껴지는데 15년은 왜 이리 빠르게 느껴지는지 새삼 제가 견디고 이겨내온 세월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면 저 스스로한테라도 잘했다고 그동안 잘 버텨왔다고 다독여주고 싶어요. 장하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기까지 저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는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어도 평범한 집이었는데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쓴 이후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하지 못한 엄마는 결국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앉기 전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미 고등학교에 들어간 언니는 아빠에게 갔고 그보다 어렸던 저는 엄마에게로 가게 됐어요. 언니랑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꼬박꼬박 연락을 했었는데 아빠 빚을 갚으려고 학교를 자퇴하고서 일을 시작한다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번호를 알아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고 문자로 알려줬던 주소를 찾아가 보니 이미 또 한 번 이사를 간 후더라고요. 그렇게 40살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언니를 만날 수 없었죠. 밖에서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거지만 주구장창 해야 하는 허리 한번 펴기 힘든 고역이었죠. 엄마는 일을 갔다 오면 걸레로 방을 쓱 한번 훔치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루 드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허리가 아픈지 엄마는 밤새 잠을 뒤척였고 그럼 저는 또 이불 속에 숨어 내내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있었다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까? 언니가 있었다면 우리 셋이 손을 잡고 잘 수 있으니까 금방 꿈나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매일 언니가 곁에 있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 모든 불행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헤어져야 했던 것도, 언니가 연락을 끊고 떠난 것도, 엄마가 매일 밤마다 끙끙 앓는 것도 전부 바로 그 망할 돈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는 무작정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뭐에 필요한지는 중요치 않았어요. 무조건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하지만 워낙 없이 자란 탓에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는지 몰랐어요. 분명한 건 엄마처럼 저렇게 정직한 일,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계획처럼 금방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사업이었어요. 누군가의 밑에서가 아니라 제가 대표가 되는 길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힘들지만 그만큼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분야가 좋을까? 어떤 계통이 내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바로 속옷 사업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속옷은 그리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제가 목표한 속옷의 컨셉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시안을 정하고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예상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는 몇 번째.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고 새롭게 도전한 디자인 제품이 출시된 이후 제게도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쩌면 이 일이 가능하겠다. 나 이 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보였죠. 그 전까지는 영락없이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돈이 벌리니까 일이 더 재밌어졌고 더욱 많은 돈을 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벌리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크게 유명해지거나 판매 수익이 한때 확 높아지진 않아도 매출폭은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15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진 덕분에 엄청 고단했던 길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마음의 안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힘듦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때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 엄마께 집을 사드리고 결혼 자금으로 넉넉히 모아두었거든요. 사실 결혼 자금이라고 하지만 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준비했던 것뿐이지 저에게 결혼과 비혼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혼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딱히 특별하거나 심각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고 아마도 일이 바쁘니 결혼과 출산, 육아로 제 시간을 뺏기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인데 자리를 비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정적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더 좋은 꿈을 향해 쉴 틈 없이 나아가는 게 사업가로서의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친구들에게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공개 선언한 지 1년 후 30대가 되고서 저는 마치 거짓말처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날짜를 잡고 식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은 남자친구와 제가 오래된 선후배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로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집도 가깝고 성격도 잘 맞아서 친한 누나 동생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요. 운명처럼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반가움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남자답고 듬직한 편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리지만 본받을 점도 많고 어른스러워서 믿음이 갔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번에 쭉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곁에서 볼 때 당시에 제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제가 속옷 사업을 하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남편한테 일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수익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곤 했죠. 결혼할 때도 딱 반씩 준비해서 집과 혼수를 장만하고
생활비는 매달 초 각자 정해진 금액을 공동 통장에 넣어두고서 생활하니 딱히 벌이를 밝힐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게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언니와의 이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시댁에도 제 직업만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오픈하지 않겠다고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부모님, 남동생 이렇게 4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날 당시 남편 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연애를 했고 시댁 행사 때마다 커플끼리 함께 참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더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과 제가 급하게 날짜를 잡고 해버리는 바람에 뒤로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알게 된 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부모님께 지금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그쪽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차피 미뤄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서방님한테 죄송하다고 우선 말로 사과드렸어요. 서방님은 점잖고 과분한 양반 같은 타입이라 정중히 괜찮다고 답해주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듣게 된 건 결혼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그 동생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지금의 동서는 당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때문에 본인들 결혼이 미뤄졌다고 제 결혼식에 있던 시댁 친척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꼭 그 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김이 샜다는 둥, 제가 가로챘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긴 한데요. 서방님네는 어차피 금전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필요했고 당시 저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생각해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곧바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엔 동서에 대한 작은 반감이 생겼습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쪽은 가족 모임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는 편이니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 결혼 후에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최대한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가 먼저 식 올린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걸리네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우리한테 말해줘도 됐을 텐데. 그땐 별말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자꾸 안 좋은 말이 퍼지니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곤란하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으니 서로 조심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아요. 아,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그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속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원래 감정 상하는 걸 못 감추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는 맞는데 아직 가족은 아니니까 최대한 남처럼 불편하게 대해주세요. 벌써부터 친척 간의 위계 질서에 시달리고 싶진 않아서. 저 싸늘한 말을 툭 던지고서 제게 눈길도 안 주고 뒤돌아서 가는데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방금 전에 대화를 곱씹어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렇게 날이 선체로 말하는 이유를, 아니, 애초에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쫓아가 방금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는데 거실에 어른들이 계셔서 묻지 못했어요. 그날 속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남편한테 얘기해볼까 했지만 이건 저랑 동서 문제 같아서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뒤 해가 바뀌고 서방님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도 없고 그쪽도 혼수를 해올 돈이 없다 해서 전부 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건네 들으니 동선의 가족 쪽에선 애초에 무조건 돈 없다고 모든 걸 시댁에서 부담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동서가 하도 돈돈거리면서 본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좋은 배경이라도 가진 줄 알았거든요. 개인 가정사로 추하게 욕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동서 일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방님은 결혼을 하게 됐고 미우나 고우나 동서는 결국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 뒤 시부모님의 주도로 저희는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5년 전에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1박 2일로 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사는 곳과 멀지는 않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어서 저희 다 기분 좋게 떠났어요.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동서와 그렇게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종일 나름 즐겁게 보내고서 저녁 식사 때 다 같이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기분이 한껏 좋았는지 연신 술을 들이키더라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청난 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술을 마셔대서 서방님이 말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동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가족들 아무도 몰랐던지라 다들 토끼 눈이 된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주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노래방을 가자는 둥, 고스톱을 치자는 둥, 아주 갖가지 유흥을 제안하면서 동네 떠들썩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동서 말리느라 서방님이랑 저희 남편이 아주 진을 뺐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지만 귀여운 동생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풀리더군요. 자존심 부리고 못난 말을 해도 결국 너도 20대 후반의 철없는 여자애구나 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서방님은 동서 먹일 약을 사러 가고 남편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벌컥 들어오더군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취한 것 같으니 얼른 방에 돌아가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불성이 된 건지 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형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이유 알고 있어요? 전 그냥 별거 없는 허울뿐인 사람들이 싫어요. 별거 없으면서 무게 잡고 가진 거 없으면서 좋은 차 타고 형님처럼 실속 없이 허울만 그럴싸하게 꾸민 사람들이 싫다고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 속옷 장사한다면서요? 그걸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렇게 뻗대는 거예요? 형님 일이 시장 나가서 내복 파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런 주제에 자꾸 어른인 척 가르치려 하고 있는 척하고 그 꼴 저는 보기 싫다고요. 동서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껏 애교를 부리며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주사를 부리던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세상 차가운 표정으로 저런 말을 내뱉으니 소름이 돋더군요. 대체 뭐가 있는 척한다는 건지 사업을 하니 좋은 차가 필요해서 산 거고 제 성격 자체가 무뚝뚝해서 그런 거지 한 번도 예의 없게 말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웃기네요. 애초에 동서는 색안경을 끼고서 저를 바라보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언짢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 일에 대해 폄하하는 말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군요. 그래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동서의 팔을 잡고서 말했습니다. 지금 동서 취했으니까 실수는 어느 정도 넘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못 참아. 당장 사과해. 이건 가족 간의 위계 질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동서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시부모님이 놀라서 방까지 뛰어오셨습니다. 동서는 제가 본인의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며 폭력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이야긴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취안에 붙잡고선 왜 그러냐며 그만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동서를 부축하고선 데려가셨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보다 동서를 더 오래 보셨고 동서를 더 아끼고 계신걸요. 이해해요. 더 오래 봤으니 마음이 쓰이고 정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판단해서 동서 편을 든 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30대 중반 가까이 된 나이에 이제 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도 애처럼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샤워를 마치고 온 남편은 우는 제 모습을 보고선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태껏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당장 동서에게 한 소리 하겠다고 찾아가려 했어요. 그건 고맙지만 지금 남편이 화를 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말렸죠. 시부모님도 안 좋게 생각할 게 뻔했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남편은 굳이 한 소리 해야겠다며 저를 이끌고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게 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으로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가 만약 그랬다면 많이 취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웃었고 저도 기가 차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폭언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서방님도 동서의 말을 거들면서 형이랑 형수가 좀 이해해달라. 이 사람이 원래 주정이 좀 심한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선 그런 술주정이면 언젠가 크게 사단이 날 것 같으니 어서 고치라고 말했어요. 주사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덧붙이면서요. 애써 안으로 화를 삭히는 동서의 표정을 보고선 저도 남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데 제겐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동서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싫어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눈꼴 시려서 싫어한 거였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친정 엄마의 생일을 맞이해서 안마의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새 가장 좋은 모델로 해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시아버님도 생신이 다가오니 아버님 댁에도 안마의자를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할 때 슬쩍 의사를 여쭤보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안마의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시냐고요. 그러자 딱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서방님이 안마의자 판매 사업을 했었다는 게 생각나서 서방님 때문에 필요 없으시구나 깜빡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숨을 푹 내쉬시는데 어머님이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그날따라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다 결국 털어놓으셨죠. 이 나이 되니 바라는 거 없다. 무력도 없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둘째네야. 둘째네가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간 모아둔 돈을 투자해서 지들끼리 알아서 차리겠다는데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느낌이 안 좋아. 둘째 성격에 장사가 잘 맞을 것 같지도 않고 새아가도 그냥 요즘 분위기에 휩쓸려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원래 하던 안마의자 일이나 하지 갑자기 다 그만두고선 웬 장사바람이 든 건지. 듣자 하니 서방님이랑 동서가 한우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나 고급스러운 은십정무로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은 장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동서는 여태껏 제대로 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백수와 마찬가지고요. 뭐 본인 말로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입이 들락날락해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결혼 자금을 대주면서 여유가 생긴 서방님이 그간 벌어둔 돈과 퇴직금, 가진 걸 전부 다 더해서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뭐 터는 정했고 계약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시부모님은 내심 저희가 말려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 말은 안 들으니 저희라도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셨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본인들 돈으로 하겠다는데 남편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날 서방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상황을 전달받고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 본 후에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떠냐고 말했는데 이미 동서가 모든 계획을 세운 터라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서한테 아예 콱 붙잡혀 사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동서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서의 고집은 못 이긴다는 걸 다 아니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정신없는 일주일이 흐르고 남편이 오랜만에 회식으로 술이 취해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평소 마시지도 않은 술을 잔뜩 마시고 침대에 뻗어버렸죠. 뭐 이런 날도 있겠거니 하면서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방님이었어요. 늦은 밤에 전화한 걸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제 목소리에 당황하기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형수님, 저 아시죠? 돈 떼어먹거나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 아니란 거. 저 여태껏 정직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한테 폐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왔어요. 결백해요. 그러니까 그런 저 한 번만 믿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게 차리려고 모아둔 자금을 집사람이 사기 맞아서요. 당장 내일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부모님한텐 염치 없어서 말도 못하겠고 도움 구할 곳이 형밖에 없어서 전화한 거예요. 가게 잘 꾸려서 꼭 배로 갚을게요. 형수님,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돈을 다 사기 맞았다니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동서의 친척이 사기를 친 거였고 동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일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약 평소에 저 같았으면 당장 가게고 뭐고 때려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사기당할 정도의 사람이면 장사하면서도 분명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능력이 없을 테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금이 간 상태니까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차마 서방님에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들려서요. 평소에 점잖은 서방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다급하면 형수인 나에게 털어놓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꼬리를 물고 또 물어서 제 어릴 적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더군요. 만약 우리 집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사기를 당한 채 위태로운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가 손 내밀었다면 그 사람이 기적처럼 그 빚을 갚아주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도 언니와 행복한 자매로 컸을 테고 사이좋던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하며 함께 하셨겠죠. 돈이란 건 가장 좋다가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헤어지게 만들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니까요. 찢어진 우리 가족을 떠올려 보니 서방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건 한심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동서도 상심이 클 거라 생각했어요. 이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면 분명 저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 생각까지 하게 되니 결국 전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게도 다소 무리한 금액이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서방님께 전화해서 알겠다고 답한 뒤 대신 형과 동서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분명 가게를 접으라고 말할 게 뻔했고 동서가 알면 그 자존심에 화나 죽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에 서방님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수십 번 인사했습니다. 제 돈이니 우선 가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매니저로서 고용된 걸로 하고 꼭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뭐 나쁠 거 없으니 알겠다고 했고요. 어쩌다 보니 비밀 사장이 된 거죠.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장사 경험이 적으니 본인 친구 중 장사로 오래 했던 친구들을 고용해서 어찌저찌 잘 꾸려가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크게 적자였어요. 빚은 늘어가고 서방님의 자신감도 많이 하락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방님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가게에만 틀어박혀서 보완해야 할 점을 살폈고 음식을 만들고 조합하고 다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따금씩 남편과 함께 가게를 찾아가면 여지없이 서방님 혼자 어두운 가게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서방님이 너무 고생한다며 갈 때마다 용돈을 지어주고는 했는데 그럴 때면 서방님이 제 눈치를 많이 보았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친동생처럼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는지 가게가 적자인 거 뻔히 아는데 서방님은 매주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꼬박꼬박 제 통장에 입금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달라고도 말했는데 도통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고 이 돈도 제 돈이니 이렇게라도 전하는 게 본인 마음에 편하다고 하면서요. 남편에게는 비밀인지라 티는 못 냈지만 그런 서방님이 참 대견했어요.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언젠간 성공하겠다 싶어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나중에라도 다 갚긴 하겠다 싶어서요. 은혜를 잊고 살지만 않으면 그걸로 이자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제 돈이 하루빨리 되돌아올 운명이었던 건지 가게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꽤 생겨서 고정 수입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늘 어두컴컴한 낯빛으로 여린 미소만 짓던 서방님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정말 다행이라며 마음 놓여있고요. 그런데 언제나 동서가 말썽이에요. 가게가 잘 안 될 땐 동서는 출근도 잘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늘 누워 있었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본인 말로는 어차피 손님 없어서 할 일도 없고 직원이 손님보다 더 많으면 민망하지 않냐. 인력 낭비해서 뭐하냐. 한 명이라도 쉬는 게 경제적 이익 아니냐고 말했대요. 가게가 텅 비어서 팔이 날리는 꼴을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괴롭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된 이후로 찾아가니 카운터에 떡하고 서서 사장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잘 웃지도 않고 별다른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면서 가장 쉬운 카운터 앞에만 앉아 계산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치고 서방님은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혼자 선풍기 바람 쐬는 꼴을 보아하니 정말 별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동서에겐 눈치를 주면서 한 명이라도 일손을 더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나가듯이 말했대요. 그러자 안 그래도 직원을 더 뽑을 생각이었다며 가게가 잘 돼서 피곤해졌다는 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동서랑 결혼한 서방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남편 말로는 둘도 우리 부부처럼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여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 채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소꿉친구여도 그렇지 뭐가 이상하고 뭐가 안 좋은 건지는 알고서 고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우린 그냥 상대하지 말자 싶어서 더 이상 말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막 풀릴 무렵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무리를 소집했어요. 저까지 11명이나 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고향 친구들이다 보니 사는 곳도 가까워서 1년에 한 번은 꼭 주기적으로 만나왔거든요. 제겐 유일한 친구이기도 해서 슬픈 일이나 화나는 일, 기쁜 일을 소소하게 나누고 마음을 나눠주는 소중한 가족과 마찬가지인 애들이었어요. 마침 때마다 만나는 시기가 다가왔고 이번엔 어디서 모일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고기를 먹고 싶다기에 번뜩 서방님 가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서방님이 소고기집을 열었다고 하고 서비스 많이 달라고 할 테니 거기서 모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흔쾌히 좋다고 말하며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큰돈 쓸 준비하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방님에게 연락해 저까지 11명 예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또 수화기 너머로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비스 무조건 많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날 서방님은 다른 가게 답사차 출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동서가 있으니 미리 말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쩐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시나마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날로 잡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동서가 설마 본인 가게 음식 팔아주러 가는 건데 또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까 싶어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정해진 약속날이 되고 저와 친구들은 들뜬 마음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대체로 없을 때였어요. 일부러 친구들끼리 그 시간에 맞춰 간 거였고요. 오늘 이 모임에 오려고 다들 반차와 연차까지 쓴지라 다들 신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문 옆에 서 있던 동서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냥 빨리 들어가라고 고갯짓했고요.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반갑게 인사까지 하니 사람이라면 물론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표정을 구길 필요까지 있나요? 저희가 일부러 말없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당당히 예약해서 온 건데. 저도 기분이 갑자기 상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굳이 남편 없는 날에 이렇게 사람들 거느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남편 없으면 일 빨리 정리할 사람 없는 거 모르세요? 저희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설마 골탕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 베베 꼬여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런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 동서는 정말이지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까 싶어요. 호의를 호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이지 꽈배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애써 호쾌한 척 넘겨버렸어요. 그때 초장을 잡아놨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지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 다소 주문 시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이 부분은 물론 좀 그럴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5분을 넘기진 않았고 옆 테이블에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끼리 조용히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 멀리서 저희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제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야, 네 동서 지금 우리 노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얼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저 정도면 뭔 악감정 있는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했냐? 이젠 친구들도 알 정도니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대충 메뉴를 통일하고 얼른 주문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순간 동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제게 했죠. 형님, 지금 가게에 전세 낸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그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래놓고 주문 안 할 생각은 아니시죠? 아니, 그러고 보니 돈은 있어요? 저희 메뉴 다 값 나가는 건데 이렇게 꼼지락 댈 거면 그냥 점심 특선이나 먹고 빨리 가세요. 지금 그 테이블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 솔직히 시간 아깝거든요? 동서의 말에 한순간 가게 안에 찬물을 끼얹는 듯 모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내가 멈춰버린 듯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싸우면 가게 소문만 안 좋게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메뉴는 손님이 정해야지. 직원 주제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도 돼요? 됐고 여기 꽃등심으로 20인분 주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얘들아, 오랜만에 골든벨 울리지 뭐. 그래, 지얘 여기서 돈 제일 잘 버는 패션몰 사장님인데 우리도 얻어먹어보자. 가게 서비스가 엉망이라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거 꾹 참을 테니까 여기 음식이라도 잘 주세요, 아주머니. 제 의도를 알아차린 친구 한 명이 곧바로 저를 지원 사격해줘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저와 제 친구 말에 동서의 표정은 곧바로 어두워졌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받장대소했죠. 동서는 또다시 카운터로 돌아갔고 다른 직원들에 의해 아주 거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서비스를 많이 주겠다는 서방님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먼 별의별 음식이 줄기차게 나오더군요. 큰돈 써서 속이 좀 쓰리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대접받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쏜 것도 처음이니 그거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식사를 다 마친 뒤 친구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저는 동서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고 비웃음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가게 생각해서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형님이 크게 쏘신 돈 제 주머니 안으로 잘 들어왔어요. 잘 쓸게요. 다음부터는 굳이 안 찾아와 주셔도 되고요. 네 주머니라고?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 주머니겠지. 뭔 소리예요, 그게? 동서, 사기당해서 가게 자금 다 날렸다며. 그거 메꿔준 게 나야. 네 말처럼 시장에서 내복 판 돈으로 도와준 건데 어때? 그래서 이 가게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장이고 여기 모든 돈은 내 돈이란 뜻이지. 서방님과 내가 이미 다 정리한 일들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장으로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을 지금 해보려고. 너 여기서 해고야. 내 가게에서 나가. 지금 네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난 당장 내일부터 서방님과 너 여기 모든 직원들 다 해고할 거야. 그래도 못하겠다면 네가 사기당해서 자금 다 날린 거 시부모님한테 말하거나 셋 중에 선택해. 지금 여기서 당장. 죄송해요, 형님. 제가 오늘 너무 예민했어요. 요즘 가게 일도 너무 바빠서 좀 무례하게 군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좀 제멋대로인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형님이 오늘 찾아온 게 저한테 생색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 제가 오해했던 거죠. 그래도 저 가게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왔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그 도박비 다 갚으려고 지금까지. 순간 동서의 입에서 도박 빚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곧바로 추궁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기에 당장 말 안 하면 저번에 사기당한 거 직접 신고해 줄 겸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데리고 주방 뒤편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캐묻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친척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도박에 손을 대 돈을 잃은 거였습니다. 무려 가게 자본 전부를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방님이 평생 모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이럴 줄 몰랐다고 하대요. 몇 배로 불려오면 장사가 잘 안 돼도 상관없을 테니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하고 싶어서 손을 댄 거래요. 도박에 빠진 다른 친구가 돈을 따는 모습을 보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았다면서요. 그런데 처음에 돈을 잃고 나서 그 돈을 메꾸려고 남은 돈의 일부를 넣었고 그마저도 1차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돈을 넣고 잃고 다시 넣고 잃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일주일 만에 억소리가 나게 잃은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친척에게 사기당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이없이 그냥 쳐다보았는데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저 주사가 심한 거 아시잖아요. 그날 취한 채로 손대서 그런 거예요. 만약 맹전신이었으면 아마 이런 일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취한 게 잘못이지 잘 되려고 한 게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부부 도와주신 거 다 잘 되길 바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형님이 남편한테 사실을 말하면 우리 곧바로 이혼하고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제 약점을 건드리는 건지.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제 가족이 생각나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말을 제 약점으로 두기 싫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무너져야 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이건 제가 무너뜨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져야 할 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동서를 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이 받자마자 저는 동서가 한 말 전부를 고스란히 전했죠. 밖에 있는 동서가 이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있는 힘껏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고 이 문처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완강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서방님은 놀란 듯 잠깐 동안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고 동서는 미친 듯이 제 옷을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전 남은 힘을 끌어모아 동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랑 함께할 바엔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 서방님은 혼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네가 말한 그딴 쓸데없는 걱정 안 해. 그리고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 남이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그 망할 주사 고쳐. 이미 이사단이 났지만. 그 말을 하고선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서를 두고서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의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동서가 도박에 손댔고 그로 인해 모든 돈을 잃은 걸 시댁 식구 모두가 알게 됐어요. 서방님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혔고 동서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잃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라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서방님은 자신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살겠다 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죠. 옛 동서는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다는데 동서의 잘못으로 헤어진 거니 버틴다고 될 일이 처음부터 아니었죠. 애초에 가져온 게 없으니 한 푼도 못 받고 뭐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몸만 쫓겨났다네요. 저도 그 후로 한 번도 동서를 못 봤어요. 서방님에게 몇 번이나 연락이 오고 매일 집 앞으로 찾아왔다는데 그걸 모두 완강히 외면한 서방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신을 속인 것과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늘 그랬듯 꿋꿋하게 이겨낼 거라 믿어요. 그럴 수 있게 남편이 옆에서 아주 잘 돕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가게를 찾아가 서방님 일을 돕고 있거든요. 우애 좋은 형제로 소문날 정도니 말 다 했죠. 가게는 여전히 서방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장님은 서방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주 제게 돈을 보내오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걸 보니 서방님이 멋지게 자립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거겠죠.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복을 얻어야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바른 청년이니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이 어이없고도 웃음이 나오는 사연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어렵게 사연을 쓴 이유는 힘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이 제 능력에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현실적으로 저에게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남편은 계속 우물쭈물 고민만 하다가 결국 상대방이 조금 더 매달리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연애할 땐 그런 남편의 성격이 다정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낙 잘하면서 여자애가 왜 이렇게 드세냐? 여자애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가 세가지고 어떻게 살려 그러냐?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사귀게 된 남자는 저랑은 다른 성격이길 바랐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게 무척 딱 맞는 이상형이었죠. 참고로 저희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두가 제 주도 하에 이뤄졌어요. 사귀자는 고백도,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떻냐는 제의도 제가 했죠. 한 번도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전 친구들이랑 지낼 때부터도 말 그대로 대장 노릇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별다른 말 없이 늘 제 말에 따라주는 게 오히려 고맙고 편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우리 집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말았죠.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간 거야? 남편과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부터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 벌이가 더 좋으니 남편에게 지금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사업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해서 남편이 저를 도와 보조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이가 적지 않은 편이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도 꽤 큰 돈을 저축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를 하고 보는데 분명 1억이 가득 차 있던 통장이 싹 비워져 있는 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남편이 설마 그 돈을 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강큰 일을 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뭐냐고 혼자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우물쭈물 다가오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자기가 뺐다고. 전 당연히 이유가 궁금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1억을 뺐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1억을 뺐다고? 아니, 1억이 필요하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서 뺐어야지. 당신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돈 빼면 어떡해? 아니, 그래. 일단 왜 뺐는지 드러나 보자. 돈이 왜 필요했어? 아, 그, 그게, 아, 성현이 형이, 미안해, 여보. 남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기가 차서 한동안 어이없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과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을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한 가족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 아가씨 하며 어쩌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저랑 완전히 상극입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들어온 아주버님 성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편과 결혼하고 명절 때 아주버님 만나서 느낀 성격들을 보면 본인 분수에도 맞지도 않는 일을 자꾸 벌이면서 그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버님이 제가 사업으로 꽤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사업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나 돈 좀 빌려줘. 나도 재수 씨처럼 멋들어지게 사업 하나 해서 사장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딨어. 그래도 너는 재수 씨가 돈 잘 버니까 모아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빌려주면 내가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 형이 무슨 얘기 하는진 알겠는데 그게 내 돈이면 몰라도 대부분이 아내 돈이라서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 말해도 안 된다고 할 거야. 미안해, 형. 에이, 왜 약한 소리를 해? 재수 씨 돈이면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내가 그냥 아예 달란 것도 아니고 빌려달란 거잖아. 성공하면 2배로 갚는다니까. 너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또 마음 먹고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남편도 처음에는 그 돈이 대부분 제 돈이었기 때문에 빌려주는데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아주버님이 전화해서 자기가 꼭 갚을 거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며 꼬시는 통에 남편이 그 말에 넘어가서 저 몰래 통장에서 1억을 빼서는 아주버님한테 통째로 빌려준 거더라고요. 설사 아주버님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말없이 제가 대부분 번 돈을 몰래 빌려줬다는 것에 대해선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아주버님은 그렇게 큰 소리 친 것 치고는 결국 힘겹게 차린 회사의 부도를 맞이하고 남편이 빌려준 1억은 몽땅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집 사려고 모아둔 1억을 제 의도 하나 없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한동안 냉정 관계였어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도 고민했죠. 무슨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해놓고서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남편의 세심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동안 제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당신, 지금은 우리한테 아이가 없어서 참는 거야. 만약에 애들도 있는데 아빠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었으면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상의해. 다시는 혼자서 뭐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도 좀 혼자서 거절하는 성격을 키워.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살 건데? 알겠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 돈 어떻게든 받아내. 정말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번 돈이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 걱정하지 마. 형이 꼭 줄 거야. 어제도 통화하니까 걱정 말래.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저는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지냈어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곤 있었어도 자식들이 있다 보니 돈이 많아도 그것에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워낙 큰 돈이 들고 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자라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 아이들은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조금 강한 편이었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썼습니다. 남편도 확실히 그때 이후로 반성했는지 그 전에 아주버님과 같은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1억을 준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그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을 용서했고 닥달해봤자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자식들은 다 커서 성인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 역시 과거보다는 많이 나이가 든 상태였죠. 저는 아주버님 사건이 있던 이후로 아주버님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모두 무시하고 있었고 명절에 시댁을 가면 시부모님과 아가씨에게만 그럭저럭 말을 걸고 인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게 몇 번은 안 돼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보람이 없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아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였죠. 우리 희진이가 요새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빌려줬겠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돈이 어딨니?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 이번만 우리 희진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한 5천만 원이 있으면 될 것 같던데. 아주버님이라는 선리가 없었다면 저도 어쨌든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도 가족이 된 만큼 고민을 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빌려주지 않는 편이었어요. 냉정하게 보일 순 있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는데 최소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빌려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아가씨 성격도 똑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아주버님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았던 1억과 같이 이 5천만 원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사정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요. 자식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저희 명의로 된 집도 사야 하는 상황이라 한푼이 아쉽거든요. 얘는 돈도 많은 애가 그 정도는 한두 달 일하면 충분히 벌 거 아니야? 너는 네 남편 여동생이 돈 없어 힘들어한다는데 안쓰럽다는 생각도 안 드니?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거의 다 제가 번 돈인 1억을 그냥 아주버님한테 빌려줬다가 다 날려먹은 거. 돈이란 건 모아놔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애들이 이제 곧 대학 가거든요. 대학 4년 다니면 몇 천만 원인데 지금 제 형편에서 5천만 원 빌려드릴 수 없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가족이라는 게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야겠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그게 싫어? 그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당시 저는 이전만큼 사업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빌려준다면 못 빌려줄 것도 없긴 했어요. 하지만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이 구는 시어머니 행동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돈을 빌려줘 놓고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들 대학 핑계 그리고 과거에 아주버님이 저지른 일까지 일부러 꺼내면서 최대한 돈을 빌려주기 힘들단 쪽으로 말을 했죠. 원래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그 가족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당시 아가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육아용품 사업을 하겠다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러고서도 사업이 괜찮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100% 확률로 제가 빌려준 돈은 절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에 투자한 돈이 1억이 조금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5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확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뭐라 할 말이 없는지 한참 동안 저만 노려보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내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칼을 갈고 계셨나 봅니다. 평소 시댁을 가도 딱히 시집살이 시키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굉장히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랑 쓸데없는 신경전까지 벌이시고요. 전 웬만하면 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쪽에서 너무 티내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려보시면 저도 굳이 얼굴 피하지 않고 같이 마주보고, 그게 괘씸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게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았어요. 너 평소에도 빨래를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러면 냄새 안 빠지는 거 몰라? 넌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이런 기본적인 걸 아직도 모르니? 저희 집은 어머니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빨래해왔어요. 그리고 세제랑 섬유유연제 좋은 걸 써서 냄새 절대 안 나요. 냄새가 났으면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했을걸요? 반찬은 이게 뭐야? 네가 아무리 사업으로 돈 좀 번다고 해도 네 남편 먹을 밥인데 반찬 정도는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장에서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데서 사는 반찬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반찬 사오는 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제가 만들고요. 이건 남편이 급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서 산 건데 어머님이 정 그러시면 다음에는 시간 들여서 직접 만들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그냥 제가 아가씨한테 돈을 안 빌려준 게 아니고 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번 돈을 아무리 결혼한 남편 가족이라고 해도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굽히기는커녕 오히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드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점점 더 강하게 저를 누르려고 했고, 저는 그에 반발해서 시어머니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으려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제가 무작정 네네 하면서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저희의 기싸움을 바로 근처에서 보았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편을 안 들고 시어머니랑 자기 여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어지간히 돈이 급하면 엄마가 저러시겠어. 우리 돈이 없는 편도 아닌데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잖아. 나도 미숙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아. 당신 제정신이야? 응? 당신이 예전에 아주버님한테 1억 빌려주고 결국 그 돈도 한 푼도 못 받은 건 기억 안 나? 그 돈만 있었어도 우리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 우리 집 마련도 금방 하고. 나는 절대로 같은 실수 반복 못해. 아가씨가 지금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기껏 빌려줬더니 또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아주버님 때처럼 돈 못 받는 거네? 안 그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손해만 봐야 돼? 난 안 그러고 싶다고. 저는 남편한테도 못을 박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가씨한테 5천만 원 빌려주는 얘기로 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당신 선에서 알아서 어머님한테도 잘 얘기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 성격상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남편이 쉽게 어머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어머님이 또 한 번 집에 오셨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이밍에 아가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에휴, 얘가 계속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그러니 내가 아주 미치겠어. 그냥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남편은 눈치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절 보는데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만 퍼먹었습니다. 제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꾸조차 안 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찌개를 한 스푼 먹더니 아니, 이놈의 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얘, 소금 어딨니? 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소금통을 가져다 주자 시어머니는 거친 손길로 소금통을 확 열더니 찌개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데 제 얼굴 쪽으로도 소금 알갱이가 계속 튀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찌개가 짜서 소금을 뿌리기 위해 소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걸요. 일부러 저한테 시위하는 거였죠. 그렇게 치졸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던가. 그리고 솔직히 돈 가진 당사자가 싫다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이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자기 여동생 도와주자고 어머니 말 듣자고 할 만큼의 강단은 있으면서 어머님이 저러는 꼴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은 상태로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꼬라지가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겹쳐지니까 저도 다혈질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제 숟가락을 내던지며 야, 네 자식 새끼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둔 가방까지 현관으로 던지면서 말이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미쳤냐며 난리가 났고 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니, 내가 내 돈 빌려주기 싫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 이러는 꼴까지 참고 넘길 줄 알았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며 시어머니를 마구 밀쳤습니다. 그에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러고도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의 짐도 다 싸놨어요. 어차피 그 집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저랑 결혼한 게 아니었으면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짐을 대충 싸서 현관 밖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같은 우유부단한 놈이랑 헤어질 거니까 당신도 어머님 따라서 들어오지 마.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내가 연락하면 그때 와. 당연히 남편도 당황했는지 바로 전화가 와서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남편이랑 신랑이 할 기력도 없고 뭔가 더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미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고 오늘 터졌을 뿐이다. 이혼하겠다는 마음 바꾸지 않으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오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저와 남편의 이혼에 대해 별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가씨한테 5천만 원을 안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의 미움을 단단히 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편으론 이 모든 돈이 제 주도로 버려들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와 남편이 이혼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언제 그렇게 성질을 냈냐는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 네 입장을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더구나. 아마 저희를 좋게 보고 저를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주는 시아버지한테 혼난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이 수틀려서 성질낸 것 때문에 그 거위 배를 가르게 생겼으니 급하게 어떻게든 수습해보려는 게 딱 티가 났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셔도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 안 바뀌어요. 전화 끊어요. 라고 말하고 차단을 해뒀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애간장이 탔는지 제 회사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리겠니?
제 앞에서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를 보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겨서 그냥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5천만 원 안 빌려준다고 그런 성질 낼 땐 언제고. 하긴 정신 차리고 나니 본인이 과했다는 걸 시어머니도 깨달으신 거겠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우유부단한 거 어느 정도 참고 넘기면서 저는 계속 부부 생활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결국 시어머니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찌개 타령하며 소금 뿌린 사건이 가장 컸으니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굽신거려도 대꾸 하나 하지 않은 채 그 모습만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희 제대로 합의 이혼을 못해서 저는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듣더니 이혼 귀책 사유 자체가 남편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솔직히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긴 했지만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주도적인 건 다 제가 하고 남편은 기껏해야 배송 일을 돕거나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밖에 안 했으니까요. 남편이 하는 일은 그냥 사람 하나만 더 뽑으면 바로 끝날 일이었죠.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저랑 헤어지면 백수로 꽤 오래 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자체가 끊겼으니까요. 물론 저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으면 남편 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 복 자기가 차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애들도 다 컸고 설명 잘하면 제 사정을 이해해 줄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고 나면 저는 제 돈으로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하루빨리 소송이 원만하게 끝나서 남편이랑 그리고 시댁이랑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제 사연을 정말 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히 쓰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니며 일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아예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애초에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가 괜히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가정에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탓이 가장 큽니다. 남편은 굴지의 사업가로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생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되는 분 역시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하신 케이스였는데 남편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오기도 했고 시아버지 역시 남편이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걸 더 선호하셔서인지 남편은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결국 남편은 그 도움을 밑받침 삼아서 지금의 남편이 될 수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집안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비록 결혼하면 아예 회사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겠지만 저는 그만큼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집에만 신경 쓰면서 나중에 애 낳으면 애를 기르고 그런 삶에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모든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은 거의 없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1등 신랑감이었고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생활비를 받으면서 남편이 없는 시간에 집을 신경 쓰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약속도 갖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주도권이 꼭 제게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일을 다닐 때도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당시 제 월급이 200 언저리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겨우 그 정도 돈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혼자 살아도 200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남편은 한 달에만 몇 천만 원씩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얘기해 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가끔씩 주워들은 이야기로 추측하는 게 전부였지만 정말 많이 버는 달에는 그냥 억이 넘을 때도 있다니 대단하죠. 그런 상황에서 제 월급 같은 건 도움도 안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살면서 평생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저는 그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걸 절대로 불편하다거나 어떤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 사실이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정리해서 보내게 된 계기도 됐어요. 일단 핵심 사실을 말씀드리면 남편은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저희 생활비 그리고 저축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보내주는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몇 천, 가끔은 억에 가깝게 벌면서 어떻게 장모 용돈을 1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더 적게 버는 사람들도 못해도 몇십만 원씩은 주지 않나요? 결혼 초기에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몇 번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겨우 달에 10만 원 주는 건 너무 적지 않아? 아무리 별로 돈 쓸 일이 없다곤 하시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건데. 요즘 어른들도 하고 싶은 거 은근히 많으셔서 용돈 그걸로 부족할 거야, 여보. 조금이라도 올려드리자. 내가 사업으로 큰 돈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우리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혹은 사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도 꾸준히 투자는 해야 하고 내가 번 돈이 대부분이 다 그 돈으로 나가. 그런 상황에서 용돈 많이 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 거야. 알았어. 물론 제가 용돈에 대해서 말을 해도 남편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용돈 올리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죠. 저희 엄마가 매달 10만 원밖에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용돈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 정도 용돈 드리는데 제가 더 말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새 인터넷 뱅킹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종이 통장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꼭 종이 통장이 필요해서는 아니었고 남편은 통장에 찍혀 있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 아닌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종종 제가 남편을 대신해 통장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익숙하게 통장을 갖고 은행으로 향했고 이전에 해왔듯이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리된 내용을 펼쳐보는데 저는 어쩐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평소 제가 정리해주던 남편 통장과는 다른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짜리 그리고 10만 원짜리 출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역을 보니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출금 내역에는 저희 엄마 이름으로 빠져나갔고 300만 원 출금 내역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더군요. 수십 번도 넘게 통장을 이리저리 쳐다봤지만 통장에 찍힌 글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분명 똑같은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배신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와 똑같은 용돈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한 저에게는 상상치도 못한 금액 차이였어요. 단돈 몇십만 원도 아니고 무려 저희 엄마 용돈과 시어머니 용돈이 30배가 차이 나는 상황이었죠. 전 당연히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나온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참 어이없더라고요. 하지만 겨우 전업주부인 제 처지상 남편에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분명 이 사실에 대해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차별 아니냐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내가 번 돈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도 그렇게 매달 생색냈거든요. 나처럼 꼬박꼬박 친정에 용돈 챙겨주는 사위는 없다느니 당신은 복받은 줄 알라느니 물론 그때도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가는 10만 원마저 끊길까 봐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저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을 늘리게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속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진해서 저희 엄마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짓말을 말이죠. 여보, 내가 이건 그냥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결국 저는 남편으로서 절대 흘려넘길 수 없을 법한 거짓말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사실 그동안 당신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한테 똑같은 용돈 주는 줄 알고 얘기 안 했거든. 솔직히 매달 10만 원씩 드리는 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지만 당신이 어머님한테도 그 돈을 드리고 있으면 우리 엄마도 딱히 할 말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용돈 차이가 나는 걸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분명 기분 나빠하실 거야. 그리고 솔직히 10만 원은 너무했잖아. 우리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건데 나로선 우리 엄마한테 더 신경 쓰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장모님이 더 드리는지 어떻게 알겠어? 맞아. 당신 말 맞는데 난 지금 단순히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몰래 넘겨주기로 한 건물이 있는데 만약 엄마가 본인이랑 어머님이랑 용돈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 알게 되신다면 우리한테 안 주실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 물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도 엄마가 저번에 용돈이 이게 뭐냐면서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고 막 그러셨거든. 그게 조금 찝찝해서 하는 말이야. 오해는 하지 말고. 뭐 정말? 장모님이 건물이 있으시다고?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요번에 얼마 정도 하나 찾아봤더니 40억 정도 되더라. 상가가 꽤 들어와 있어서 매달 돈도 쏠쏠하게 들어오고. 우리 엄만 본인이 사위한테 제대로 챙김받는 걸 알게 되면 건물을 우리한테 넘기실 뿐이야. 은근히 바라는 눈치시더라고.
요즘 TV에서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는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엔 시어머니 용돈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드리면 그 건물 물려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한테 좀 잘 좀 해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생각이 많아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까지 용돈이 차이가 났던 이유 중 하나는 저와 결혼을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준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40억짜리 건물. 남편으로서도 쉽게 넘길 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부터 딱 일주일 뒤, 저는 제 거짓말이 남편에게 완벽하게 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300만 원을 주던 시어머니 용돈을 200만 원으로 줄였고, 저희 엄마에게 주는 용돈을 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40억짜리 건물을 그냥 넘기긴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용돈만 올린 것이 아니라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친정집에 가는 날이 있으면 정말 눈에 띄게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요. 물론 전 그런 행동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뒀죠. 혹시나 하는 말인데 괜히 우리 엄마 봤을 때 건물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만약 당신이 건물 때문에 본인한테 잘해준 거 알게 되시면 우리 엄마 성격에 그냥 넘기지 않을걸? 제 말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뵈도 건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집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한우 선물 세트며 엄청 비싼 마사지 기기며 뭐라도 하나 챙겨가서는 늘 저희 엄마에게 선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만 영문도 모른 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는 정말 설거지든 청소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친정댁만 가면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평소 해보지도 않은 설거지에 청소, 빨래까지 도와줄 만큼 착한 사위감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슬쩍 와서는 넌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니? 아유, 복도 많다 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집에서는 절대 저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마 저희 엄마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친정댁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양심에 찔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건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태도를 바꾼 거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무조건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대하는 행동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300만 원이랑 10만 원은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본인도 저희 사정 다 알고서 저랑 결혼한 건데. 그래서 양심에 찔려하는 것도 잠시 남편이 그렇게 저희 엄마를 더 챙기도록 가만히 두고 봤어요. 남편은 친정집에 가지 않는 날에도 가끔씩 저희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저희 엄마는 갑작스레 손바닥 뒤집듯 변한 남편의 태도에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이 그만큼 저희 엄마에게 잘하니까 엄마도 너무 좋아하면서 평소보다 반찬도 더 자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고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은 더욱더 사업에 집중했어요. 당장 모아둔 돈도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돈을 벌어야 앞으로 자라는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 그 성공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 법한 브랜드도 갑자기 망해서 없어지는 판국에 저희 남편 역시 그런 사태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으로 삼고 있는 주종목이 아무래도 외출을 좀 해야 그만큼 수요가 생기는 품목이었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가면서부터 정말 매출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며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사업장에 있던 직원들부터 다 잘라야 했어요. 그러나 직원을 자른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사업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모은 돈은 물론 다른 돈까지 다 끌어와서 전부 투자한 상황이었는데 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아예 전부 손실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무색하게 사업이 쫄딱 망해서 남편은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분식집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회사 경력이 아예 없었어서 새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곤욕이었어요. 돈 많은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업을 망한 것도 본인 능력이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 줄 알아야 한다며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으셨죠. 남편도 남편대로 많이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살면서 남편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사업을 망한 것이 인생의 첫 실패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장모님이 당신한테 줄 건물 있으시다면서 어차피 당신한테 넘겨줄 건데 그 건물 미리 좀 받을 수 없는 거야? 당신도 집에서 전업주부 일만 하다가 남의 집 식당 들어가서 주방 일하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 건물만 있으면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당신도 그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한번 말 좀 잘해봐. 솔직히 전 그때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빴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애초에 시어머니 용돈도 그리고 저희 엄마 용돈도 남편이 챙겨주지 못했고 저 역시 당장 두 분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그 거짓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야 했나 싶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고 전 일단 남편에게 우리 엄마 그런 쪽으로는 엄청 깐깐하신 분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라고 대충 둘러대며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급한 불만 끄고서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엄마와 충분히 장모와 사위로서의 친분을 다졌고 재기해야 한다는 남편의 의지가 제 생각보다 더욱더 강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안 될 거라고 둘러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저희 엄마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당연히 제 남편은 제가 거짓말했던 40억짜리 건물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 건물을 얼른 저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요새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 지금 아이도 있고 학교도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무런 기반 없이 사업을 다시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장모님한테 있는 건물 미리 제 아내한테 넘겨주실 순 없을까요? 나한테 건물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뭐라도 도와줬겠지. 네? 아니, 애엄마가 그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장모님, 저 못 믿으세요? 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없는 건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그래. 자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엄마는 남편한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이에 남편은 제가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와서 제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장모님한테 40억짜리 건물 있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더만. 내가 방금 장모님한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어. 당신이 달라고 하면 장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좀 그럴까봐 일부러 내가 설득해보려고 갔던 건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니.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한테 그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장모님한테 더 잘해야 한다고. 나 그 말만 믿고 장모님한테 정말 열심히 했어. 용돈도 많이 올려드리고 당신도 자주 안 하는 전화 내가 더 많이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저에게 속은 남편으로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 역시 저대로 안 잊고 온 점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걸로 저한테 화내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당장 우리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했던 제 거짓말을 들춰봤자 뭐가 남느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 자체가 제 잘못을 회피하려는 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이제는 아예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아내를 믿고 살 수는 없다고요. 솔직히 저도 할 말 많아요. 애초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전 그런 거짓말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애초에 당신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차이 두지 않았음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 당신 생각해봐. 양심적으로 300만 원이랑 10만 원이 말이 되냐고. 무조건 두 분 다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야. 당신 말대로 당신이 번 돈이니까 어머님 용돈 더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 엄마 챙긴다는 느낌은 줘야 되잖아. 저희 어머니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저 키우기 위해 무척 부단히 노력하셨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일하면서도 저 역시 벌이가 넉넉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힘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본인 부모와 저희 부모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걸 알게 된 뒤에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 다 똑같은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몸도 안 좋아서 본인이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비원 일 하시는 걸로 먹고 살고 계신데 돈 잘 버는 사위인 남편이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훨씬 더 마음 놓고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무슨 인생 역전할 만큼 큰 돈을 용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한 남편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당신이 그런 이유 있다고 해서 거짓말했던 게 용납이 될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앞으로 당신이란 사람을 내 아내로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난 한시라도 빨리 당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아직도 저희는 이혼을 하자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소송을 걸 거라고 그냥 좋게 좋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는 게 저한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저희 아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한테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한 것도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로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혼을 안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였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요? 저는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